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보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자, 오늘의 골든 액션 주제는 가스 안전인데요. 지난 5일 어린이날 전남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있었죠. 리조트와 같은 휴양시설을 참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계절인데 가족과 함께 갔다가 이런 사고가 난다면 정말 아찔할 것 같아요. 사고 개요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지났죠. 지난주 5일 어린이날 안도 한 리조트인데요. 7층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4층 객실에서 투숙객들이 대부분 10여 명이 어지러움증을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4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일러실의 이제 상부 공간을 한번 보니까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513ppm이거든요. 네. 이 정도 농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규정을 한 50ppm 정도로 하는데 10배 이상이 넘게 지금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4층 복도는 좀 100ppm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만은 일산화탄소는 무색이고 무미, 무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떨 때 아냐면 일산화탄소를 중독한 다음에 이게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가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리조트의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보통 이 작동기가 농도 측정기가 작동이 되면은 알람이 울리는데 작동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좀 점검이 잘 됐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가 연소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항상 불을 피우면 연소 과정에서 항상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나오더라도 아주 극히 미량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네. 불을 피울 때 충분한 산소가 있었을 때 연소하는 과정이 완전 연소고 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제 불완전 연소 이때부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방 안에 촛불을 켜었는데 맨 처음에는 촛불이 잘 타겠죠. 네네. 왜냐하면 방 안에 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촛불이 타면서 산소를 점점 없애잖아요. 네. 그런데 방 안에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촛불이 점점 타면서 머리가 좀 아프면서 연기가 좀 나죠, 촛불에. 네. 이때부터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촛불을 키우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촛불을 키우면 촛불이 잘 타면서 머리도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연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불완전연소는 어떤 상황이냐면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고 있다. 그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좀 유해하고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질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 연소될 때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자체에 대해서는 무해해요. 인체에 해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가정해 봅니다. 어떤 밀폐된 공간에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우면서 발생되는 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잖아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에 쌓였다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밑에부터 쌓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소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는 질식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질식이라고 않고 중독이라고 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을 때 우리 혈액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해서 포집해서 우리 혈액의 장기에 제공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장기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정지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일산화탄소 중독이고 이산화탄소 질식은 아예 산소를 흡입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자체적으로는 무해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물은 자체적으로 인체에 무해한데 물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물에 의해서 산소가 없어서 질식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뭐 LNG, LPG 다양한 가스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기를 좀 잘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뉴스나 매스컴에서 가스 사고 위해서 뭐 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게 이제 궁금하냐면 네. 가스 사고면 가스는 일산화탄소도 가스고 이산화탄소도 가스고 또 연료를 태우는 우리가 그 집에서 연료하는 그 도시가스 있죠. 네. 이것도 도시가스고 또 시골에 보면은 LPG 가스 그 통에서 의해서 그 연료를 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도시가스인데 가스 중독 사고라고 하면 뭔지 저는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 사고를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외에도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LNG나 LPG가 있거든요. 네. 이 자체도 가스가 누설이 됐다고 하면은 무색무미무취해요, 이것도. 네. 근데 누설이 됐을 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냄새 첨가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치제라고 합니다. 누설이 됐을 때 냄새가 나면 도시가스나 LPG 가스가 누설이 됐다라고 인식하도록 냄새 나는 걸 첨부를 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어떤 실내 공간에서 집안에서 도시가스가 누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산소 부족이 돼서 질식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질식하면은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중독, 이산화탄소는 질식, 도시가스나 LPG 가스도 질식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일산화탄소 중독, 뭐 이산화탄소 질식, 뭐 도시가스, LPG 관련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골든 액션이 필요할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일러실이나 어떤 그 부탄가스 우리가 항상 뭐 텐트 안에 치든 실내에도 치든 항상 보일러나 이런 실이 있잖아요. 네. 공간. 이 공간에 항상 그 가스 농도 측정기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이렇게 조그만 하거든요. 소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비싸지도 않아요. 뭐 5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텐트 안에 놔두면 이상 있을 때 알람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그 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운 이후에 환기를 시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피우면서 문을 열어놓고 불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텐트 안에서도 불을 피우더라도 텐트에 문을 열어놓고 피우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든 액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환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골든 타임 중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골든 액션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술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보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골든 액션 주제는 키보드 안전인데요. 킥보드 안전입니다.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5월부터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를 두 군데를 지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정한 이유가 이제 젊은이들이 간편하게 탈 수 있잖아요, 킥보드를. 네. 그래서 킥보드에 어떤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킥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통행인들한테도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마포구 홍대거리하고 또 서초구 반포에 또 학원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군데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5월 16일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23시까지, 11시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가 통행 금지 구간이고, 지금 이런 두 구간을 지정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정했냐라는 어떤 근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과 밀집 시간대, 학원 운영 시간대를 감안해서 이 두 군데를 지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킥보드 사고가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안전이 필요합니다. 매년 이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킥보드가 1년에 117건이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도, 이게 작년 재작년이죠. 그때는 지금 뭐 작년도 뭐 사고가 계속 납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지 2023년도에는 2,389건, 약 20배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자도 2022년도, 2003년도에 보면 26명, 24명. 부상자는 또 같은 해에 보면 2,684명, 2,622명이 매년 사망하거나 이게 부상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킥보드 치사율이죠. 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가 몇 퍼센트 되는 얘기죠. 100건 났을 때 5.6명이 사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치사율은 13.5%거든요. 네. 그래서 킥보드 단독 치사율은 5.6이니까 훨씬 4.6배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킥보드하고 유사한 이동 장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법률 규정에 따라 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서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힘든데 이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면은 킥보드 하면은 지금 손잡이가 달려 있죠. 우리가 네. 보통 킥보드. 근데 손잡이가 없이 모터가 달려 있는 게 전동 스케이트보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손잡이가 물론 없지만은 양쪽에 바퀴가 있어서 앞을 정면으로 보고 가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전동 이륜보드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인데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PAS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인데 페달을 돌리면 배터리가 작동이 돼서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 분류되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전동 스케이트보드 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킥보드처럼 생겨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 네네. 그다음에 또 전동 이륜보드도 이것도 손잡이가 없는데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가는데 이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포함됩니다. 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오토바이 취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차도를 통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도를 통행 금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나 차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차도를 가면 안 되고 차도를 통행해야 되고 보도를 통행하면 안 되고 결국 또 뭐가 되냐면 오토바이 취급받기 때문에 안전모가 있는데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오토바이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토바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동 킥보드하고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전동 킥보드. 그거고 스로틀 방식의 전동기는 동력만으로 모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예요. 네. 이거는 차조 보지 않고 킥보드로 보는데 이걸 이제 똑같이 개인용 이동 장치라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16세 이상이어야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통행해야 되냐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차도가 있죠. 길이. 네. 여기서는 차도를 통행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자전거 취급받기 때문에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아,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반해서 이거는 이제 자전거용 안전모도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 PS 방식의 자전거, 전기 자전거. 네. 근데 이걸 모터는 있긴 있는데 페달을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터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페달을 돌리면은 모터까지 작동이 돼서 운전자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 오리지널 자전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허가 불필요해요.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되고 이거는 안전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용 안전모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이제 뭐 면허도 있어야 하고 나이 제한도 있고 까다롭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전동기만 움직이는 것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페달 방식의 모터를 돌려주는 거. 내가 페달을 돌림으로 해서 모터가 작동되는 거. 네. 이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자전거 도로지만은 자전거용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만이 위반되지 않거든요. 네.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 뭐 전부 다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킥보드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불법 이 과태료, 이 영수증을 받았을 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네. 우리가 좀 자세히 확인해야 될 것은 범칙금과 과태료는 좀 다르거든요. 네. 범칙금은 이거는 법률 대상입니다. 그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이건 네. 경범죄입니다. 금액은 작더라도.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고요. 과태료는 어떤 행정질서상의 위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붙여지는데 어떻게 이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붙여지냐면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거는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전거용 헬멧,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때도 2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타가지고 헬멧을 두 사람이 다 착용 안 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 다 미착용 이 범칙금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주운전으로 킥보드를 운전했을 경우에 범칙금이 10만 원이고요. 네. 10만 원인데 측정 불응을 했다라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에 이건 13만 원이고요. 또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도 3만 원. 지정차로 위반했을 때도 뭐 1만 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운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킥보드의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라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킥보드도 음주운전하면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던데 예, 요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데나 둬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전동 킥보드, 뭐 특히 공유 킥보드 이용 후에 정차나 주차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종 운전면허를 타고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운전면허 그 자전거 면허 있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전동차. 근데 만약에 이걸 하다가 음주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일종이더라 하더라도. 네. 거기다가 또 벌점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지금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고 0.08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되고요. 네. 또 여기서 보면은 운전면허 이제 아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0.03 이상 운전하면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는 완전 면허 취소돼 버립니다. 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때도 취소가 되고요. 또 불응했을 경우가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0.03 이상이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동 킥보드를 주정차
금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네. 장소가 지금 어딘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장소. 주차는 뭐 5분 이상 차를 놔두는 경우가 이제 킥보드 주차가 되겠고 5분 이내더라도 잠깐 있으면 이제 정차가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 장소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보도에 놨을 경우에 이 금지 장소가 되고요. 네. 또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부터 5m 이내인 곳. 또 보면은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소방용수 시설 있는 거 있죠.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옥내 소화전 설비. 이 근처 5m 이내인 곳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 금지 장소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주차만 금지된 장소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는 아예 정차도 못하는 이런 주차를 못하는 곳이거든요. 네. 뭐 정차는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도로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도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는 주정차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실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킥보드 운행 골든 액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술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